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시댁과도 잘 지내고 남편과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 참는 성격인 저였지만 시모가 막무가내로 돈 요구를 해올 때면 참기 힘들었어요.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하는 시모와 저한테 대리 효도까지 바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왔는데요. 그래서 더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싸우거나 표정을 붉히신 일이 없던 분들이라 적잖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었죠. 아빠는 따로 집을 얻어 나가셨고 저는 엄마와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온 환경이 불우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셔서 헤어졌을 뿐 저에게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셨으니까요. 엄마 아빠 모두 일을 하셨고 특히 아빠는 따로 나가서 지내시면서도 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빠와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이혼 가정이긴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저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서 그런지 사춘기 때 방황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대학 생활도 잘 마치고 회사도 다니면서 2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나니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준다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렇게 몇 번의 지인의 소개로 나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첫 만남 이후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연애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양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빠한테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어요. 경기도에는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 큰 선물이어서 놀랐는데 아빠가 미안하다며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이 집 진짜 나 준다고? 그래,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결혼 선물이라도 너무 과해서. 과한 게 어딨어. 너 어릴 때 해준 것도 없고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가전도 필요하면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아니야. 그건 나랑 지용이랑 준비하면 돼. 너 회사도 서울인데 이왕이면 서울에 아주 큰 집으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지하철로 금방이던데? 너무 고마워, 아빠. 서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통편도 좋고 역세권 아파트라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은 절반 이상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도 계속 일하셔서 굳이 제가 쓸 돈은 없었고 아빠 역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용돈을 주셨기에 친구들보다 저축액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는 시대도 아니고 해서 제가 집을 해가고 남편이 가전을 사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집을 해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봉이야 저와 비슷했지만 전에 인사를 갔을 때 보니 집안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과 자랐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하며 바쁘게 지냈고 졸업 후 회사에 바로 들어가서 월급 받은 걸로 학자금 대출을 혼자 다 갚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활력이 참 강한 사람이다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맞벌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누가 뭘 해오니 많이
이런 게 싫어 조건 되는 대로 하기로 한 거죠.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아빠가 해주신 집으로 신혼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머나,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네. 엄마도 참 고민하긴 했어? 얘는 그럼 정말이지. 내가 며느리 되려 앞에서 거짓말하겠어? 그런데 너네 집이 그렇게 잘 살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 뭐가 됐든 간에 암튼 잘 됐다. 시댁에서는 제가 집을 해온다고 하니 따로 예단비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딱 1년까지는 연우 부부처럼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연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변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투게 되는 일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드려야 한다는 거야? 50만 원은 드려야지. 매달 50? 어. 그럼 그동안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 나랑 선이가 반씩 보태서 드렸어.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각자 연봉도 적은 편은 아니었으니 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건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번 달부터 드리자. 고맙다. 뭐 여기까지는 싸울 것도 아니고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너무 잦은 연락으로 이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직장인은 주말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쉬고 싶어 집 밖에도 잘 안 나갔는데 토요일 아침만 되면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 일어났어? 그럼요, 어머니. 지금 9시인데요. 아침은 드셨어요? 당연하지. 너 이따가 시간 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긴 데이트 좀 하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말에 집까지 찾아오셔서 주변 백화점이나 공원, 맛집 이런 곳을 다니셨습니다. 저도 만나서 어머님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이런 시간을 당연히 안 보냈을 게 뻔했고 아가씨도 집에만 붙어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절하기도 그래서 어머님이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시면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락이 거의 매주 주말이면 왔어요. 자기야, 어머님 전화인데 오늘은 영화 세트장인가 거기 가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또? 아, 싫어. 난 집에서 잘래. 그럼 오늘은 집에서 쉬겠다고 말씀드려? 어어.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될까? 아, 왜? 너한테 전화 왔는데 날 시켜. 네가 말해. 저는 남편이 안 간다고 하면 어머님도 그냥 둘이 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지용이는 차라고 하고 우리 둘이 다녀오지 뭐. 난 너랑 둘이 가도 돼. 그런데 어머님, 저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 있다니? 그러지 말고 나와. 나오면 좋잖아. 난 준비 다 했으니까 준비해 얼른. 어머님은 거의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으셨고 주말마다 나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꼭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러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말이야. 주말엔 나도 쉬고 싶은데 자꾸만 나오라고 하시는 거 불편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좀 잘해드려. 난 그동안 엄마한테 살갑게 못했는데 이제 네가 해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저에게 대리 효도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이니 시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자고 하시는 건 거절하지 않고 거의 다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화가 난 포인트는 남편은 자기 엄마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제가 대신하길 바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1년인데 기념으로 어디 놀러 갈까? 좋지. 어디 갈까?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여기저기 여행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난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은데. 어? 자기 일본 가고 싶어? 그건 왜 보고 있어? 아니, 엄마 보내드리려고 여기 패키지가 괜찮네. 장모님? 응. 갑자기 장모님은 왜? 엄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거든. 전부터 친구랑 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 상품 괜찮은 것 같아. 어때? 그럼 우리 엄만? 어? 우리 엄마도 일본 못 가봤어. 그럼 자기도 보내드리면 되잖아. 야,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장모님 여행 보내드릴 거면 당연히 우리 엄마도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 공평하지. 우리가 결혼도 했는데 아무리 각자 돈을 벌어도 이제는 마음대로 돈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우리 결혼하고 월급에 손댄 거 아니고 용돈 모은 걸로 알아본 건데? 자기 만나기 훨씬 전부터 모으고 있던 돈이고 이제 됐지? 남편은 이왕 여행을 보내드릴 거면 양가 똑같이 보내드려야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경비를 생각하면 부담이었죠. 아무리 패키지라고 해도 좀 괜찮은 구성으로 알아보면 돈이 적게 나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딴 주머니를 찬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조금씩 모았던 돈으로 어머님까지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니 좀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듯 말했으니까요. 여행 얘기가 나왔다가 싸우게 되는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좋은 말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럼 이제부터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봐. 처음엔 이렇게 해서 돈이 언제 모이나 싶었는데 그래도 할만하더라. 야, 니네 엄마만 엄마냐? 왜 우리 엄마는 신경 안 쓰는데? 참나, 너 며느리 맞냐? 남편은 저런 말을 하더니 급기야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모님 하더니 기분 좀 나쁘다고 바로 니네 엄마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깍듯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간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가버리니 저는 남편에게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서운해하니 혹시나 제가 평소에 어머님과 친정엄마를 너무 차별했던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추석과 설 이렇게 명절을 2번 보냈는데 양가에 용돈을 드릴 때도 저는 똑같은 액수로 드렸습니다. 선물까지 준비했고요. 그런데 이때 용돈은 제가 알아서 넣었어요. 남편과 돈을 합친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하려고도 안 하니까 제가 혼자 다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설이 지나고 나서는 어머님이 생신이 바로 있었는데 그때 선물과 용돈을 제가 혼자 준비했죠. 남편은 자기 엄마 생신인데도 선물 하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알아서 양가를 잘 챙기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이번에 제가 여행 문제로 말한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용돈이야 굳이 남편에게 달라고 해서 드리지 않아도 제 선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다르죠. 비용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야. 지금 회사지? 네, 어머님. 통화 괜찮아요. 나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다며? 아들한테 전화 받았다. 네? 여행이라니요? 나 일본 못 가본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일본이 뭐야. 해외 자체를 나가보지를 않았는데 우리 지영이가 결혼하더니 철이 들었나 보다. 그동안 고생만 시켰다면서 이제 효도 좀 해보겠대. 저는 어머님이 오해를 하셔도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목소리 톤이 점점 바뀌고 급기야 화까지 내셨습니다. 아니, 뭐?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둘이 같이 사는 부부 맞아? 아들놈은 여행 보내준다고 하고 며느리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 시어머니 두고 장난치는 거야? 죄송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됐다.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사부인은 좋겠네. 나하고 똑같이 남편도 없는데 자식 복은 있구만. 그럼 이래라.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시모의 말에도 열받았고 하지도 않은 말로 사람 입장 난처하게 만든 남편도 너무 미웠죠. 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대체 어쩌라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근데 왜 어머님한테 여행 보내드린다고 한 거야? 어? 어? 왜 말이 없어? 안 와서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을 해? 솔직히 우리 엄마도 나랑 선이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서 여행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가 장모님만 챙기니까 내가 화가 나냐 안 나냐? 그래,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기 만나기 전부터 아주 조금씩 모았던 돈이야. 그래서 어머님까지 여행을 보내드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자기가 이해해 주라. 알았어. 저도 끝까지 계속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은 어머님 여행 계획을 같이 짜보자는 말로 기분 좋게 얘기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있고 나서 몇 달간은 남편과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뭔가 매번 고비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발 별일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너무 지치고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시어머님은 서로 연락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카톡도 서로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특히 어머님은 저희 엄마의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셨죠. 엄마는 특별한 일 아니면 프로필 사진을 잘 안 바꾸시는데 제가 일본 여행을 보내드리고 나서 너무 좋으셨는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걸 또 어머님이 보시고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셨죠. 엄마, 무슨 일이야? 잠깐만. 왜? 엄만데 네가 전화 안 받는다고 나한테 하셨대. 받아봐. 네, 어머님. 내 전화인 거 알고 일부러 안 받았어? 아니에요. 가방에 있었는지 전화 온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 말이다. 설마 사돈 또 여행 보내드렸냐? 네? 사돈이 일본 여행 다녀오신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좀 아까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어 있던데? 아, 그거야 전에 일본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겠죠. 그때 말고는 여행 안 보내드렸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혹시 나 보라고 올리신 건가? 여행 다녀온 지 좀 됐는데 왜 이제야 사진을 올려? 참나. 알았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에 너무 신경을 쓰시니 저는 애초부터 사진을 바꾸지 않고 지냈습니다. 맛집에 갔다가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면 거긴 어디냐고 연락이 오고 드라이브 갔다가 동네 근처 야경 사진만 찍어 올려도 여행 갔냐고 바로 전화가 올 정도였으니 사진을 올릴 엄두가 안 났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가서 어머님을 뵀을 때는 약간 소녀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결혼 후 겪어보니 질투도 심하시고 기분파인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 술을 잘 안 마셔서 주량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술고래였어요. 친구들만 만나고 왔다 하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곤 했죠. 시댁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대놓고 말했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엄마가 반찬을 하셔서는 집으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까지 오신 건 결혼하고 딱 2번째였어요. 바쁘시기도 하고 사위 불편할까봐 잘 안 오셨는데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장모님이 왜는 반찬했다고 가져다 주신대. 그냥 네가 가서 받아오지 뭐하러 집까지 오신대. 자기야, 엄마가 우리 집 온 적 딱 1번이야. 오늘 오면 2번째고 어머님은 연락도 없이 오실 때가 그렇게나 많은데 어쩌다 한 번 오는 우리 엄마는 불편하고 그렇게 싫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엄마니까 편하겠지만 장모님 오시면 난 불편해. 여기서 계속 말했다가는 또 싸울 것 같고 곧 엄마가 도착하실 시간이라 참았습니다. 정말 남편과 살면서 참을인을 몇 번이나 새기는 건지 다 셀 수 없을 정도였죠. 몇 분 뒤 엄마가 도착했고 남편은 그대로 옷도 갈아입고 인사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는지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진아, 나 그만 가볼게. 왜?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 오래 있어서 뭐해. 반찬만 주러 온 건데. 지금 차 막혀. 좀 이따 가. 저는 그렇게 억지로 엄마를 못 가게 했고 저녁까지 드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안 나오던 남편이 문을 빼꼼히 열더니 거실에 저와 엄마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방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자기야, 장모님 언제 가신대? 나도 나가서 TV 좀 보게. 그냥 나와. 한 집에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고 그래? 장모님 계시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보잖아. 남편이 보내오는 문자를 보면 초딩도 아니고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다음부턴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답했는지 쭈뼛쭈뼛 나오더니 거실이 아닌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릇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왜? 그건 다 뭐야? 보면 몰라? 밥이잖아. 좀 전에 먹었잖아. 몰라, 출출하네. 그런데 여기서 안 먹고 왜 쟁반에 담았어? TV도 못 보는데 컴퓨터나 하면서 먹으려고. 그러더니 남편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20평대이지만 방은 총 3개였는데 아직 아기도 없다 보니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은 옷방과 컴퓨터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작은 방에 가서 남편은 컴퓨터로 일하거나 게임을 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랜만에 엄마가 왔는데 꼭 저래야 했을까요? 그걸 본 저희 엄마는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셨고 결국 금방 일어나셨습니다. 왜 벌써 가? 저녁 먹고 가라니까. 됐어. 무슨 저녁이야. 다음에 네가 박서방하고 같이 와. 집에서 먹자. 엄마 간다. 미안해. 왜 미안해. 편히 쉬다 가는데. 나올 거 없어. 박서방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알았지? 1층까지만 같이 가. 그렇게 엄마를 배웅하고 올라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작은 방에 있었고 저는 화가 나서 얘기 좀 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예 잠그고 있더라고요. 문을 왜 잠갔어? 열어봐 빨리. 아 왜? 나 게임해. 빨리 안 열어? 열쇠 어딨더라? 그랬더니 바로 문이 열렸고 남편은 방해받는 게 싫다며 문을 잠근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방해? 게임에 집중하는데 네가 막 들어오면 방해되잖아. 게임이 그렇게 중요해? 엄마하고 몇 분이라도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장모님하고 무슨 얘기를 해? 할 말도 없는데. 장모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싫으면서 장모님이 만든 반찬은 아주 깨끗하게 다 먹었네? 뭐 배고파서 먹은 거야. 이제 먹는 걸로 눈치 주냐? 됐다. 말을 말자. 저희 부부는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일들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생기니까 스트레스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달 관리비를 안 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1,500이요, 맞아요? 맞아요. 지난달 미납됐으니까 연체료 붙어서 내셔야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미납한 건 바로 입금할게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둘 다 돈을 벌지만 통장을 합치진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저는 도시가스와 그 외 공과금을 내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서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 관리비가 밀렸다고 하니 혹시 남편이 깜빡한 건가 싶어 물어봤어요. 자기야, 지난달에 관리비 안 냈어? 어? 아, 맞다. 깜빡했네. 아니, 자동이체로 해놓은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다른 통장으로 바꿨거든. 거기는 돈이 없는 통장이라 내가 매달 채워 넣어야 하는데 깜빡했다. 그래? 아무튼 지난달 관리비는 내가 이체시켰어. 잘했네. 다음 달부터는 내가 안 밀리게 잘 낼게. 나 지금 일이 많아서 통화 오래 못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회사에 있으니 통화를 길게 하지는 못했는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자주 있던 것도 아니니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과거 학자금 대출도 빚이니까 빨리 갚고 싶다며 악착같이 일해서 갚았다던 남편을 보고는 생활력 강하고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자꾸 저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어요. 결혼 초에는 저녁에 산책도 같이 다녀오고 집안일도 서로 같이 했지만 살다 보니 다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과 뭔가를 함께 하는 건 거의 없었고요. 어머님도 시댁 행사가 있으면 남편을 부르기보다 꼭 저를 불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기 아들 고생하는 건 싫으니까 그러시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남편을 불러봤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따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다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야, 밥 먹으라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저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자 아이, 깜짝이야. 왜 여기 서 있어? 자기 대체 안에서 뭐해? 뭐 하다니, 게임한다니까. 저기 봐봐, 피파 안 보여? 축구 게임하는데 왜 문을 잠그고 하는 거야? 전에도 말했잖아, 방해받기 싫다고. 집에 와서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문 잠그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 알았어. 그럼 문 열고 할게. 됐지? 제가 꿈꾼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남편과 같이 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건 남보다 못한 사이였어요. 문을 잠그는 것부터 남편과의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게임을 하는지 이상한 영상을 보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거기다 평일엔 둘 다 일을 하니 주말이라도 얼굴 보고 밥 먹자고 했던 약속을 남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목소리가 울적해 보였는지 바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날 바쁠까 봐 그랬지. 전화야 매일 하고 싶어도 참은 거고. 뭐하러, 그냥 아빠 하고 싶을 때 해. 그래도 돼? 당연하지. 그런데 박서방은 이 주말엔 뭐해? 일 나갔어? 집에 있어. 그럼 같이 나오지 않고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면 좋겠구만.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 다 털어놓고 남편 욕이라도 실컷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였으니까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이렇다 할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누구나 있을 만한 일들이라 이거 가지고 아빠한테 투정 부리듯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주 기분 좋게
남편 얘기는 쏙 빼고 아빠와 둘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과 계속 이런 식으로 단절한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전보다 컴퓨터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고 예전에는 주말에만 했다면 이제는 평일에 퇴근하고 와서도 새벽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구방 쪽으로 지나갈 때 슬쩍 보면 정말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집에 오면 게임만 했어요. 남편과 산 지 10년, 2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고작 3년 차인데 혼자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과 다시 대화하고 문제가 뭔지 얘기로 풀어보고 싶었는데 자꾸만 거절하니 저도 더는 말을 걸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이 조금 나와 있길래 다시 밀어 넣었는데 뭐가 끼었는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 신용카드 내역서가 잔뜩 포개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니 남편 카드 내역서였는데 매달 신용카드 대금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게임으로 무슨 결제를 했는지 한 번에 50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결제 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뭔데? 아이,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너 내 서랍 뒤졌어? 서랍이 열려 있어서 본 거야.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뒤지긴 뭘 뒤져? 아이씨, 이리 줘. 그 내역이 다 뭐냐고. 원래 내가 하는 게임 아이템이 좀 비싸. 아무리 그래도 게임에 몇백씩 쓴다는 게 말이 돼? 야, 내 유일한 취미야. 내가 나가서 여자를 만나냐, 도박을 하냐, 남들처럼 주식해서 돈을 날리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몇십만 원까지는 그렇다 쳐. 150만 원 대체 뭘 산 건데? 그건 게임이라고 써있지도 않던데 무슨 팁이라고 적혀있던데 그건 뭐야? 넌 말해도 몰라. 다른 게임 이름이야.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말이나 해봐.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제가 알아듣기 힘든 게임 용어를 써가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는 하지만 게임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짜증났어요. 그리고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렇게 돈을 펑펑 써대는데 어떤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평소 노트북이 있어서 작은 방에 있는 PC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니 그 방은 거의 남편만의 공간이 된 지 오래였죠. 평소 청소기 밀 때 말고는 그 방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게임에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아 한 번은 남편이 없는 날 방에 들어가서 PC를 켜봤습니다. 그런데 바탕화면에 무슨 게임이 그렇게나 많은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말한 피파 게임도 있고 총싸움도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다 모르는 거였습니다. 마음대로 게임을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깔면 그만이니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하도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아파서 잠깐 누워있는데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유진아, 내일 모레 우리 선이 생일인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선물 사오지 말고 현금으로 줘. 선물은 역시 현금이 최고야. 그 문자를 보자마자 신경질부터 났습니다. 답장도 안 했죠. 그러자 1분 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을 저렇게 대놓고 요구하나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저런 식으로 써버렸고 그래서 관리비를 종종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50만 원도 저 혼자 드릴 때가 많았죠.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써서 없다고 하는데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해서 제가 다 해결했었거든요. 관리비 밀리면 연체료 나오니 남편한테 달라고 해서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보내드리고 어머님 용돈도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난리가 나시는 분이라 제가 늦지 않게 보내곤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너무 짜증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꾸만 돈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생일도 시모가 현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저는 미리 사둔 화장품 세트를 주고 왔습니다.
그 일로 시모는 저에게 말끝마다 멋대로 하는 며느리라고 부르셨고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며느리 되고 싶고 좋은 아내 되고 싶어서 뭐든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해결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관리비였죠. 본인이 버는 돈은 자기 혼자 쓰다 보니 이 집의 생활비는 온전히 제가 벌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참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큰 모니터가 2개였는데 하나는 꺼져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꺼져 있는 모니터를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게임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게임도 했지만 그보다 인터넷 BJ에게 별풍선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살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하는 걸 계속 지켜봤더니 오른쪽에 대화창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누군가 돈을 보내면 BJ가 춤을 추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정상적인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야, 너 뭐해? 나와! 너 나 몰래 계속 얘한테 돈 보냈니? 뭐? 그 카드 내역서에 몇백씩 긁은 게 풍선 소리가 한 거구나? 왜 말도 안 하고 컴퓨터를 만지는데? 그게 중요해? 네가 컴퓨터 게임 중독인 것 같아서 코드라도 잘라버릴까 싶어 들어왔는데 이건 전혀 몰랐네. 남편은 저 몰래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걸 들킨 거에 대해서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제가 몰아세우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범죄는 아니지만 외도는 맞지 않냐? 야, 이걸 어떻게 왜 들어보냐? 내가 외간 남자한테 돈 쓰고 다니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저 여자는 연예인이잖아. 팬으로서 돈을 좀 쓴 것뿐이라고. 난 저런 연예인 본 적 없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볼까? 귀여운 꽃님이라고 아시냐고. 남편은 그동안 월급 받은 걸로 계속 저 BJ에게 썼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없던 거였습니다. 필요한 데에 써서 돈이 없는 거라면 몰라도 너무 한심하고 꼴보기 싫었어요. 거기다 타던 차까지 팔았으니 말 다 했죠. 저한테는 탄 지 오래돼서 고장 때문에 공업사에 맡겼다고 해놓고는 한참이 지나도록 차를 안 가져오길래 이상해서 물어보니 팔았다고 했습니다. 중고라서 얼마 못 받았다고 했지만 BJ에게 썼을 게 뻔해서 차 판 곳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니 알아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방송에서 등급도 정말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을 오래 봐서 등급이 높아졌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쓴 사람에게 제일 높은 등급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해당 채널에 들어와 있는 남자들끼리 서로 제일 높은 타이틀을 받으려 돈을 쓰는 거죠. 그 돈은 전부 BJ가 갖는 거고요. 이날부터 저희는 냉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함께하는 부분도 없고 다른 여자한테 돈이나 펑펑 쓰는 남자라면 같이 살 필요가 없었죠. 물론 남편에게는 이혼 얘기도 꺼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자기가 대체 뭘 잘못했냐며 따지고 들었고 더는 듣기 싫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모까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친정엄마만 챙긴다며 알게 모르게 저한테 눈치 주고 은근히 바라는 게 많으셨던 어머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편하신 건지 대놓고 돈 요구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용돈을 드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 쓰시고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연금하고 제가 드린 용돈으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셔야 했는데 너무 돈을 막 쓰시니까 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어머님 용돈에 대해서는 10원 하나 보태지 않던 상황이라 이걸 언제까지 혼자 드려야 하나 하던 참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저보고 급한 일이 있다며 빨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요? 그래, 더는 묻지 말고 빨리 와.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주소를 알려주셔서 가봤는데 글쎄 고깃집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여러 개 붙여 어머님 친구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에게 계산서를 주시더라고요. 이걸 왜 저한테? 네가 내고 가. 네? 내 체면 좀 살려줘. 내가 오늘 밥 사는 날인데 용돈을 다 썼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너만 믿는다.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화가 좀 나더라도 어머님 입장을 생각해서 계산했을 텐데 전 이날 계산서를 다른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그냥 집에 왔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몇 시간 뒤 어머님한테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외출했던 남편도 같이 들어왔죠. 아니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전화를 왜 안 받아? 너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도 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했더라. 그냥 계산하고 오지 그거 얼마라고 그냥 오냐? 우리 아들이 와서 계산했다. 그럼 처음부터 아들 부르지 그러셨어요? 뭐? 별풍 쏘느라 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밥값 낼 돈은 있었나 봐요? 뭐라고? 뭘 싸?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말 들을 필요 없어. 쓸데없는 소리예요. 범죄 아니라며.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이날 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고 가셨고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용돈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머님은 저를 더 미워하셨죠. 어차피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버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대화 없이 지내던 중 갑자기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나 싶어 조용히 들어봤는데 글쎄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저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한 거야. 그런데 간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암이래. 야, 나 암이라니까? 왜 말이 없어? 수술은 된대? 몰라, 이기인 것 같다고는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항암은 꼭 해야 할 거랬어.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는데 제가 냉혈한도 아니고 모른 척하고 알아서 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프니 이혼할 생각을 접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 없이 지내는 중에도 여전히 인터넷 방송을 즐겨봤으니까요. 저 버릇은 절대로 못 고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갔니? 모르겠는데요. 여기 좀 앉아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선이가 내년에 결혼하는 건 너 알지? 그런데요? 하나뿐인 신우가 결혼한다는데 너 뭐 할 거야? 가전 이런 거 말고 돈으로 줘. 어머님,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놓으셨어요? 그럼 네 신우가 결혼한다는데 신혼집 마련을 어떻게 하냐? 신혼집은 사야 되니까 돈을 보태야지. 아니면 네 친정에서 좀 받아오든가. 시모는 자기 요구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하셨죠. 마치 그동안 쌓였던 걸 저한테 한 번에 풀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왜 제가 신혼집 살 돈을 줘요? 너는 결혼할 때 집 해왔잖아. 그거에 제가 능력이 되니까 해온 거고요. 친정에서 해준 거 아니냐? 네, 그것도 제 능력이죠. 그러니 그 잘난 친정 가서 돈 받아오라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싫다 이거지? 네. 그럼 여기 도장 찍어. 난 너 같은 며느리 싫다. 부자 새 며느리 얻어야겠으니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해. 어머님이 제 앞에 내민 종이는 다름 아닌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놀라기는커녕 속으로 기회다 싶었어요. 이미 남편 정보는 다 적어오셨더라고요. 거기다 남편 인감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시몬은 제가 이혼 서류를 보면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지 계속 저를 노려봤고 저는 그 와중에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서랍에서 도장을 가져와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너! 내 아들 놓친 거 평생 후회하며 살 거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혼 서류도 보게 되었죠. 뭐야 이게? 누가 도장을 찍은 거야? 아들 내가 했다. 너 쟤랑 그만 끝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쟤 싫다며. 집에 와서 그랬잖아.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싫다고. 아 그거야 싸웠을 때고. 암튼 난 싫어. 저런 며느리 필요 없다. 저는 이날 남편과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간단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딜 가? 우리 도장도 찍었는데 부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어딜 가든 뭐라든 관심 끊으라고. 아씨, 엄마 어쩔 거야? 가게 냅둬. 뭐 아쉽니? 어머님이 제 인생 살리셨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 아이고, 끝까지 잘났지. 살리긴 뭘 살려. 두고 보자. 누가 더 잘 사나? 저는 이날 집을 나오면서 부동산에 들러 전세를 놓고 싶다고 말하고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니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왜 이혼하셨는지도 이해가 되었죠. 친정에서 지내던 중 예상대로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아픈 것도 알게 되었을 거고 이혼도 자기가 도장 찍은 거니 무효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지 그래도 시모랑 친정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시모는 저와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건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메시지를 받고는 다 끝난 일이니 더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정중하게 답한 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조용히 끝낼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회사뿐이었는데 결국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가려고 회사 건물에서 나왔는데 시모가 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다 결국 시모가 저를 보게 되었죠. 유진아! 유진아! 아니 너 이 시애미를 보고도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제 시어머니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한테 좀 너무했다 싶은 거야. 아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 여기서 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다시는 돈 요구 안 하마. 용돈 그거 안 줘도 돼.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혼 도장까지 찍었는데 왜 이러세요? 나 때문에 너도 홧김에 그런 거잖아. 아닌데요? 저희 원래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 다른 여자한테 돈 쓰는 남자 못 만나요. 내 아들이 바람이라도 폈다고?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지용이 암인 거 너도 안다며. 그래서요. 남보도 탈 거야? 이제 제 남편 아니잖아요. 그럼 나보고 병가 넣으란 말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너 집도 전세 내놨다며. 부동산에서 여러 번 찾아왔다. 맞아요. 집도 곧 비워야 할 거예요. 계약서 썼거든요. 저는 이날 이후로 회사 근처에서 시모가 또 서 있을까 싶어 한동안 엄마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물론 연락은 왔습니다. 수술받고 나서 이제 항암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필요하니까 이제야 잘하려는 모습이 더 짜증나서 잘 이겨내라고만 하고 남편의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집을 다 빼와서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느낀 점은 서로 맞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산다는 건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시댁으로 들어가 살면서도 여전히 별풍을 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남편과 살던 집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우편물이 계속 온다고 해서 가봤더니 남편 카드 내역서더라고요.
주소 변경을 안 했는지 그동안 카드 내역서가 많이 왔는데 뜯어봤더니 여전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항암을 시작하면 그땐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지금도 이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